안녕하십니까? DP 초대석 시간입니다. 약사이자 약학 연구자로 30여 년간 현장을 지켜온 유영준 K-팜스 대표가 최근 약사 유영준의 제멋대로 생리학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유영준 대표를 만나 책의 핵심 메시지와 중요 내용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에 약사 유영준의 제멋대로 생리학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의 제목 중에 특히 이 제멋대로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저는 약사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지 알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생리학 책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대학 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생리학 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간이란 존재가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가 잘 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진화가 잘 됐냐면은 이 중에서 가장 번성하는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진화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 해봤더니 결국은 인간의 진화의 과정이 환경하고 가장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그것은 환경에 가장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리학에 집어넣어서 내가 공부할 인체외부 생리학에 또 합리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내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나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안 될 경우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와서 그것들을 자료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던 생리학의 수준과 그다음에 결과로 공부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정리된 것들만을 정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에 있을 만한 내용인데 기존의 생리학에 없는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제멋대로 생리학이 된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책 속에는 합리성과 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부법에 대한 제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부 생리학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고 판단한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생리학은 과학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은 믿되 그것을 해석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은 원래는 병의 원인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 때 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물질을 비자기로 인식해서 그것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염증이 일어난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증이 일어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시대 때 과학혁명밖에 없으니까 전자혁명으로 보이는 바이러스를 보지 못했을 거고 이것이 바이러스한 염증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을 갖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을 근거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있으면 크게 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합성 즉 분비돼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합성, 저장, 자극,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성 즉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위해 작용하는 거고요. 합성, 저장, 자극, 분비되는 호르몬은 외부 환경에 급하게 대응할 때 이렇게 활용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찾으면 또 다른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죠. 자기 연구한 것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걸 순서를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 중요한 수를 찾는 거를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머리의 관점으로 따지면 공부한 거 다 틀리니까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보는 것 중에 저는 우리 몸에서 그 미네랄들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 체크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것.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두 개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체크하는 포인트가 몸에 있는 것과 머리에 있는 것. 그러면 머리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트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중요합니다. 그 하는 일에 상관없이 우리 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트륨은 머리에, 그 다음에 신장에 그 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요. 칼슘은 그 다음에 갑상선에, 부갑상선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나트륨과 상보적으로 해서 신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고 그 다음에 칼륨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트륨, 칼슘, 칼륨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미네랄들은 안 중요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미네랄들은 아마 우리가 살 때 일상적인 그런 섭취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증이 별로 없게끔 되는 정도의 환경적 요인으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조금 더 많아도 조금 더 부족해도 그래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번 책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책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나 배경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약사가 된 이후로 한방들을 공부하고 체질의학도 공부하고 자연치유를 또 찾아내는 이러한 제 개인적인 그 연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다음에 약사로서 인생도 많이 흘렀으니까 한번 책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쓰다 보니까 생리학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을 팁처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한 100페이지나 150페이지면 상관없지만 이게 200페이지가 더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되니까 그것들을 집어넣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따로 제멋대로 생리학이라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30년간 약국을 또 운영하셨고 또 약학, 또 한방 두루두루 연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번 책에는 대표님께서 그간 현장에서 겪고 또 느끼신 부분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학문적으로 책 갖고만 공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몸의 관점에서 또 사실을 또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관계된 것들은 결국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또 임상 경험을 통해서 또 임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약국을 하면서 공부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해서 찾게 됐고 또 그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녹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번 책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또 키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학을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그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게 좋은 내용이 참 있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5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다 압니다. 7대 영양소는 물하고 그다음에 섬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지?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요. 단순히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외우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저는 그렇게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질 때 이거는 저는 틀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 한번 영양소를 나누는데 기준은 그 영양소를 100% 끊었을 때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순서로 한번 정해보자 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1대 영양소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7대 영양소도 끼지 않는 새로운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1대 영양소가 여러분들 5분만 그 영양소를 끌어도 여러분이 죽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는요, 여러분들이 5분만 끊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질식사를 하죠. 어떤 후배 약사님은 그럽니다. 산소는 영양소에 안 있는데 그걸 영양소로 칠 수가 있느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질소는 아니면 나트륨은 아니면 CL은 다 원소로도 영양소를 인정을 받는데 왜 산소는 영양소로 인정 못 받냐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1대 영양소가 산소입니다. 두 번째 2대 영양소는 자, 2대 3대 영양소가 저는 같이 먹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하면 보통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하고 소금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1주에서 2주를 버티기 힘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하고 소금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하고 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여기 소금에서는 나트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서 물하고 나트륨을 2대, 3대 영양소를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4대와 5대는
조금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외에 칼슘하고 칼륨이 4대, 5대 영양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대, 7대, 8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다시 정하자면 실제로 중요하게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 소마토스타틴이라는 3개의 호르몬들이 혈중의 농도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왜 우순위로 뺐냐면 탄수화물은 몸에 저장이 돼요. 또 지방도 저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저장이 되는 단백질이 끊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부족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대 10대 영양소가 비타민하고 미네랄입니다. 아까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비타민 순서를 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지역에서 부족증이 많은 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라서 그런지 바이타민 D가 가장 부족한 비타민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번 책은 그 약사 등 보건의학인들에게 적합할까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쉽게 좀 읽고 또 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연치유라는 개념이 새로운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까지 자연치유면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미네랄을 많이 먹는다든지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병의 만성질환의 원인은 바이러스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포 환경을 만들자로 해서 림프순환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자연치유의 두 축을 삼았거든요. 이런 개념은 이제까지 없었던 자연치유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학을 전공하거나 약학을 전공했던 의사나 약사들 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또 뭐 한방을 공부했던 한의사들 이런 전문가들도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저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치유의 주체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 몸에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100세 사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100세 사는데 100세가 장수인 세대가 아니라 백수가 어떻게 돼요? 100세가 저주인 사회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책도 뭐냐면 재수 없으면 200살 된다는 책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치유로 자기 몸들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100세의 장수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자연치유법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6,300여 명이 참여하는 약사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책 동료 약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를 알고 있고 제가 내놓은 책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연치유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자연치유법들을 보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연치유를 더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자연치유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연치유의 책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또 앞으로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올해 계획이 있다면은 아까 쓰기로 했던 책 2권들, 자연치유에 관한 책들, 체질에 관한 책들을 2권을 집필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고는 적어놨으니까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연치유를 약국에 또 일반인들한테 알리고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주체가 환자 스스로 되고 약사나 전문의들은 안내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널리 퍼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장수, 즉 축복되는 인생을 만드는 게 제 계획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표님? 저는 30여 년 동안 약사 생활은 자연치유력의 위대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고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먹고 수술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는 많은 생명체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 또 동물들 식물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연치유력 하나 갖고
병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연 치유력만 갖고 뭔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연 치유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건강할 수 있고 더 많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30년 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결론은 자연 치유력의 위대함은 이 세상 모든 의사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의사이고요. 이 세상 모든 약사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약사이고요. 이 세상 모든 제약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